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준 건 맞아도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해온 검찰이 처분 직전에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디올백 사건을 두고 심의한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재형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디올백을 주고받은 행위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검찰 수사팀의 결론을 반대로 뒤집은 건데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재형 목사 측이 수사심의위에서 새로 공개한 영상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날 방문 며칠 전에 부탁한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며 청탁이 이루어진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유, 이거 추석 선물. 형님 좀 꼭 갖다 드렸어요. 우리 대통령 시계. 아니 제가 형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언제 한번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은 기소였습니다. 8대 7, 심의위원 15명 가운데 기소 의견이 1명 더 많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직무 관련성.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한 청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냐는 겁니다. 검찰 수사팀은 그렇지 않다며 최 목사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디올백이나 샤넬 화장품이 접견을 위한 선물이나 취임 축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최 목사의 변호인이 유죄를 입증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검찰 수사팀, 최 목사 변호인, 다시 수사팀을 불러 질문을 했습니다. 최 목사가 청탁한 국정자문위원 등은 누가 봐도 대통령 직무다. 국민 법감정,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며 결국 최 목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김 여사도 겹칩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번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번에는 최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겁니다. 남은 건 수사팀 결정입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최 목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다 이것을 김건희 여사의 혐의와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사정기관이 이렇게 국민들의 눈높이만도 못하게 판결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별다른 이견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불기소로 결론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최재형 목사가 물건을 건넨 뒤 특정인을 국정자문위원회에 임명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크게 작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영부인에게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 청탁을 했다는 건데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형사 책임이 생깁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20일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 180만 원어치 샤넬 화장품을 줬습니다. 만남 직후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미국 민간 외교사절단 행사에 참여해 줄 것과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요구합니다. 김 여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20일 뒤 최 목사가 행사 참여를 다시 요청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300만 원짜리 디올백도 전달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청탁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는 검찰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최 목사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은 형사 책임이 생깁니다. 공직자의 경우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대통령실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던 김 여사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적용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 수사심의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디올백 사건,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 행보를 보면 취임하자마자 큰 부담을 안게 됐다고 할까요? 네.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네, 기자들이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출근길에 대검찰청 현관에서 기다렸는데요. 기자들을 만나지 않고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요 현안마다 입장을 밝혔던 전임 총장과 다른 모습인데요. 심 총장으로서는 고민이 크긴 할 겁니다. 김 여사를 기소하자니 불기소 결론을 냈던 수사팀의 반발이 신경 쓰일 거고 기소를 안 하자니 국민 눈높이와 괴리가 부담일 겁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불기소로 방향을 정하고 방대한 설명 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공직자 부인은 수백만 원짜리 백이나 화장품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거냐? 이 간단한 질문에 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왜 당초에는 김 여사 최 목사 수사심의를 따로따로 연 게 묘수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지금 와서는 검찰한테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도 있죠. 네, 맞습니다. 역대 수사심의를 보면 검찰과 다른 입장을 가진 쪽이 대부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선 수사심의는 아예 소집 단계부터 심의 대상이 피의자 김건희로만 짜여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소집했냐 하면 바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위원들로서는 불기소를 주장하는 검찰과 김 여사 쪽 얘기밖에 들을 수 없었고 결론은 만장일치 불기소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노린 게 이거였나 하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결국 같은 사건에 2번 수사심의위를 여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덩달아 검찰 셈법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 근데 이례적으로 검찰이 무죄를 주장하고 네, 검찰이 또 불기소 처분을 거의 내리기 직전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건가요? 네, 이원석 전 총장이 디올백 의혹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건 여당의 총선 참패 직후인 5월 초입니다. 이미 디올백 수수 영상이 나온 지 6개월, 고발된 지도 5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동안 강제 수사 한 번 안 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7월에서야 친윤석열계 검사로 평가받는 이창수 지검장이 검찰총장 보고까지 건너뛰며 황제조사로 불린 경호처 방문 조사를 강행했고요. 검찰이 뜸들이는 사이 권익위는 올 6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서 사건을 종결한다고 그것도 윤 대통령 부부 출국 날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사건인데 복잡하게 흘러온 거죠. 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수사심의 결정으로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 처벌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폈고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 선을 그으면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나오자 야당은 앞다퉈 논평을 내고 전방위적인 공세를 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무죄라는 억지 논리가 깨졌다. 정치 주판 그만 튕기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라며 김 여사를 처벌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뇌물을 건넨 최 목사도 당연한 듯 받아챙긴 김건희 씨도 기소해서 처벌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 상식에 부합할 겁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김 여사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이 김 여사로부터 나온다고 본다며 이렇게 가면 김 여사가 큰 코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대국민 공약대로 진짜 백담사라도 가셔서 조용히 사시는 것이 좋다. 국민의힘은 달라진 2차 수사심의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고 한동훈 대표도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며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하면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불기소 처분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힘이 더 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의혹의 범위와 폭,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도 방치하기 어렵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내비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제 관심은 기소하라는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이느냐겠죠. 그런데 과거에도 수심위의 결론을 검찰이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기소하지 않아도 이상한 건 아니란 얘기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권고하는 걸 검찰이 마다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열린 수심위는 모두 15차례. 이 가운데 11건은 수심위 결정과 검찰 처분이 같았지만 나머지 4건에서는 검찰이 다른 선택을 내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사례들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2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2020년 경영권 승계 과정의 계열사 부당합병 의혹, 또 2021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수사에 대해 수심위는 각각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는데요.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해 수심위는 수사를 중단하라고 했는데요. 이때도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고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밀어붙인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사건인데요. 수심위는 혐의를 추가하지 말라고 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수심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4건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심위가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거나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한 걸 검찰이 거부하고 밀어붙인 겁니다. 반대로 수심위가 재판에 넘기라고 한 걸 검찰이 거꾸로 불기소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심위가 기소하라고 결론을 내린 경우 검찰은 한결같이 수심위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걸 주저하던 검찰은 수심위 기소 권고가 나오자 나흘 만에 기소했고 장기간 수사를 끌어 논란이 됐던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과 고 김홍현 검사 사건에서도 기소하라는 수심위 판단을 곧바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검찰이 이번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뒤집는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아무리 독대 문제로 시끄러웠어도 어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에는 관심이 쏠렸습니다. 의료 공백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심각한 현안이 쌓여있기 때문인데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예민한 사안에 대한 논의 없이 대통령 혼자 주로 얘기한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또다시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수를 치고 함께 분수정원을 산책합니다. 대통령실은 만찬 회동 직후 영상 없이 사진 7장만 언론에 배포했다가 그나마 3장을 서둘러 회수했습니다. 1시간 반 회동에 단 4장의 사진만 공개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자평했습니다. 한 대표가 좋아하는 고기를 준비했다. 차가운 음료를 드셔도 괜찮으시냐. 오고 간 일부 대화도 공개됐습니다. 의정 갈등 해법이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 현안 얘기는 전혀 없었고 두 사람의 깜짝 독대도 없었습니다. 주로 윤 대통령이 체코 원전 수주 성과 등 대화를 주도했고 한 대표에게 별도 발언할 기회가 돌아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만찬의 성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닐까요? 네. 제가 이게 소통의 과정이라고 길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당 내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렸습니다. 친한계 참석자들은 가벼운 대화만 이어졌다며 민심을 전하지 못해 국민들께도 죄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대표를 만드는 게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걸 그냥 당연히 만나시고 그다음에 그 얘기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반면 친윤계 참석자들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대표 스스로는 이 자리에서는 뭐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봐요.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만찬장을 떠난 직후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대통령과 독대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논의해봐야 한다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다만 내부에선 한 대표가 또 독대 요청 사실을 언론에 흘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등의
불쾌한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의료 대란과 민생 위기는 말도 못 꺼내면서 고기는 왜 먹은 거냐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자, 그럼 대통령실 취재하는 홍익표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설마 밥만 먹고 끝날까 싶었는데 무슨 돼지고기, 소고기 얘기 나오더니 진짜 밥만 먹고 끝난 거죠? 대체 왜 그런 겁니까? 네, 애초에 이번 만찬을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당 새 지도부와의 상견례 성격이라고 못 박았는데 한동훈 대표와 당 지도부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준비는 대통령실이 했잖아요. 당연히 대통령실 의도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운데 시간도 30분 줄었고요. 또 지난 7월 첫 만찬 때는 실내였는데 이번엔 야외여서 대화하기가 더 힘든 분위기였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발언 기회를 갖는 형식도 아니었다 보니 한 대표는 인사말조차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대화를 윤 대통령이 주도한 셈이 됐는데 대통령실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이 양자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놀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당장 시급한 현안도 많은데 왜 양자학, 양자역학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는 게 그걸 이해한 거다. 이런 되게 오묘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의료 공백 같은 당장 시급한 현안들이 있고 이게 무슨 형식이 그렇고 또 분위기가 어려웠고라고 하더라도 얘기를 하려면 얼마든지 잠깐이라도 집중해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인데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현안에 대한 인식 차이가 워낙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예민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선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왔지만 윤 대통령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또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서도 윤 대통령은 한 발도 물러설 뜻이 없어 보이는데 한 대표는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 내년 의대 정원을 포함해서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만큼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으니 밥이나 먹자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고 아니다, 지금 상황 심각하니까 당정이 얘기 잘해서 뭐라도 결론을 내자는 게 한 대표의 입장이었습니다. 애당초 성과를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고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만 강화한 셈이 됐습니다. 자, 이게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고 모두 상황이 좋진 않은데 양자에게 결국 다시 만나긴 하겠죠. 아니, 계속 이렇게 제대로 안 만나는 게 이어지진 않겠죠? 일단 한 대표가 다시 독대 자리를 요청했는데 대통령실은 지켜보자, 확정된 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뤄진 첫 만찬 때는 만찬 이후 6일 만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현안들에 대해 인식 차이가 워낙 큰 상황이어서 선뜻 대화가 성사되지 않는 분위기고 또 독대 요청 사실이 거듭 언론에 공개돼서 대통령실이 불쾌해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변수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팀 홍익표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해병대 최상병이 살아있었다면 집으로 돌아갔을 저녁일입니다. 군사법원에서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8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해 묻는 법원 질의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답을 거부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전역일을 하루 앞둔 오늘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이 군사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국가에는 나라 지키라고 보낸 군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아이가 싸늘하게 돌아온 것인지 확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분노와 좌절을 느껴보지 않은 유가족은 거의 없습니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을 응원하러 모인 겁니다. 기자회견 직후 열린 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VIP 경로설에 대한 군사법원 서면 질의에 응할 수 없다고 답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경로설이 시작된 7월 31일 02-800-7070번호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화한 적이 있는지, 전화 직전 열린 국방 관련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묻는 질의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다는 2줄짜리 답이 온 겁니다.
지난 6월에도 대통령실은 02-800-7070 번호를 누가 쓰냐는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국가안보사항이라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VIP 경로서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사유서를 내고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역시 불출석을 통한 조직적인 재판 지연 행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최상병의 어머니는 오늘 대한민국 순직 국군 장병 유족회 게시판에 너무나 보고 싶은 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내일이면 저녁인데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이 되어 가슴이 아린다고 적었습니다. 또 책임자를 밝혀달라 엄마가 냈던 이의 신청이 감감무소식이라며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관저도 용산에 있던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겼습니다. 졸지에 집을 내주게 된 외교부 장관은 옛 대통령 비서실장 관저로 이사를 갔는데 외교장관 관저가 최근 한 번 더 비밀리에 자리를 옮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의 여파로 외교부 장관 관저가 2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리모델링에만 수억 원의 혈세가 중복해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봄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도 함께 바꾸기로 했습니다. 당초 육군 참모총장 관저를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외교부 장관 공관이 낙점됐습니다. 사실상 재건축 수준으로 손을 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외교부 장관 공관을 다시 검토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집을 내주게 된 외교부 장관은 서울 삼청동의 옛 대통령 비서실장 관저로 이사 갔습니다. 외교사절 초대 행사가 많은 외교장관 관저 특성상 리모델링 공사가 불가피했습니다. 외교부는 행사동 15억 5천만 원, 주거동 3억 원 등 총 18억 5천여만 원을 썼는데 행사동 공사엔 해외 공관의 인적 교류 비용인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를 쓰려고 했습니다. 청와대 이전 예산 항목이 커 보이는 것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꼼수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외교부는 관저 추가 확장은 없다며 한 번 리모델링하면 끝인 일회성 사업이라고 사정하고 결국 예산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월 관저를 또 옮겨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비계된 궁정동 옛 경호처장 관저로 주거동을 옮긴 건데 인테리어에 1억 8천여만 원 등 3억 2천만 원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3억 원 들여 고친 삼청동 주거동을 불과 1년 석 달 쓴 뒤 또 3억 원을 들여 궁정동으로 옮긴 겁니다. 더구나 외교행사는 장관이 자신의 집에 외교사절을 초청한다는 의미가 크지만 현재 행사동은 삼청동, 장관이 머무는 주거동은 궁정동으로 분리돼 버렸습니다. 왜 다시 관저를 옮겼는지 묻자 외교부는 입지와 접근성, 내부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을 결정했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된 국유재산을 적절히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외교부 장관 관저는 각종 외교 행사에 많이 쓰이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외교장관 관저를 2번 옮기고 때마다 리모델링을 한 그 기간 동안 관저에서 열었어야 할 외교 행사들은 어디서 열렸을까요? 공교롭게도 현 정부 들어 고급 호텔 외교 행사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이 역시 수십억 원의 혈세로 치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외교 사절들을 초청했습니다. 114명이 참석했는데 장소는 바로 당시 서울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이었습니다. But this is a space where we hold these diplomatic events. 대지 면적 14,000여 제곱미터, 축구장 2개 넓이로 주거동과 함께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행사동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의 여파로 삼청동으로 옮기게 된 새 외교장관 공간에 행사동 리모델링이 시작됐습니다. 공사는 지난달까지 2년 4개월 걸렸는데 그 사이 외교 행사는 어디서 열었을까? 공교롭게 현 정부 들어 2년 4개월 동안 호텔에서 열린 외교 행사는 모두 43건, 문재인 정부 5년치보다 2배 이상이었습니다. 모두 81억 원을 썼는데 전 정부 5년치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기존의 외교장관 공간은 150명, 200명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이 못 되다 보니까는 부득이하게 호텔에서 많이 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급 호텔에서 진행된 소규모 간담회나 외교 행사들은 어렵지 않게 확인됩니다. 올 3월 미국 미시간 주지사 면담은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5월 슬로바키아 외교장관과의 업무 오차는 롯데호텔에서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공사를 마친 삼청동 행사동을 찾아가 봤습니다. 진입로는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고 주차는 6대까지만 가능합니다. 외교부는 호텔 행사가 늘어난 건 코로나 기간 동안 미뤄졌던 외교사절 방안이 다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행사동에서 50명 규모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야외 정원까지 활용하면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만 원 안팎까지 오르면서 소고기보다 비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요즘. 배추를 재배하는 산지와 김치 공장, 그리고 결국에는 비싼 가격의 배추를 사야 할 소비자들까지 이 배추값 폭등 사태로 고통을 겪게 됐는데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추 재배 농가의 상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배추밭. 초록빛의 배추들이 열을 맞춰 자라는 사이사이 숭숭 빈 곳들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면 이랑을 덮은 비닐에 텅 빈 구멍들만 나 있습니다. 어린 배추를 옮겨 심었지만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널따란 배춧잎 대신 잎맥만 앙상이 남은 배추도 보입니다. 추석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에 어린 배추들이 녹거나 타들어간 겁니다. 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배추 농사 짓기가 굉장히 힘든 한 해였죠. 제가 46년 전에 여기를 시집와서 배추 농사를 졌는데 올같이 힘들어 보긴 처음이에요. 이 농가는 김장김치를 만드는 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가을 배추를 재배하고 있는데 출하까지 남은 한 달 사이 수확량이 예상보다 더 줄어들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지난 주말 폭우가 쏟아진 뒤 잎이 누렇게 변하는 잎마름병 의심 증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 눈물 나올라 그래 속상해서. 농업인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가격 수준이나 수입 물량이나 이런 것을 좀 잘 조율하셔가지고. 정부가 중국산 배추 수입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배추 농가들은 수확량과 배추값이 모두 떨어지며 큰 손실을 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렇게 배추 수확량이 줄면서 김치 공장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직접 밭에 나가서 배추를 구해보지만 당장 들여올 배추가 없는 건데요. 이번에는 재고가 부족해 창고마저 텅 빈 김치 공장 상황을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북 충주에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한 김치 공장. 40톤까지 저장할 수 있는 배추 보관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다른 창고도 가봤습니다. 재고가 10%만 남아 있습니다. 예년 이맘때면 매일 5톤 트럭, 4대 분량의 배추가 들어오곤 했지만 올해는 한 대 분량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루에 한 차 쓸 물량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게 너무 힘들고. 전북 진안의 또 다른 김치 공장. 쉼없이 배추를 나르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섰습니다. 김치 개인 판매는 전면 중단됐고 주요 거래처에는 최소 물량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묵은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추 수급은 지금 현지 수량도 너무 안 좋고 지금 저장 배추도 지금 다 거의 소진된 상태라고 해서. 속이 타는 김치 공장들은 직접 밭에까지 나가 배추를 구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폭염에 잦은 폭우까지 겹치면서 배추를 다시 심은 경우가 많은데 당장 쓸 배추가 없는 겁니다. 다시 심은 모종은 먼저 심은 것과 자라는 속도 차이 때문에 결국 수확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들여오겠다지만 김치 생산 라인에서는 오히려 걱정입니다. 원산지 표시도 바꿔야 되고 중국산 배추가 들어온다고 해도 가격이 저희 국산 배추하고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을 배추가 나오기 직전인 이맘때 배추가 귀하다고는 하지만 전례 없는 배추 품귀에 김치 공장들은 가을 배추가 풀리는 10월 중순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배추 한 포기 사기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
폭염과 폭우 같은 기후 변화만이 문제일까요? 정부는 그동안 배추 비축분을 풀면서 가격을 조절해 왔는데 올해는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가격을 통제하면 안 그래도 어렵게 농사지은 농가 입장에선 손해라는 생각에 배추 농사를 줄이게 되고 그렇게 배추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건데요. 결국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근본적인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박성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내놓은 할인 배추입니다. 한 포기에 6, 7천 원대입니다. 산지에서 직접 거래하는 데다 농식품부와 연계해 가격을 낮춘 겁니다. 그렇다고 선뜻 손이 가진 않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지금 저렴하기는 하지만 사기가 최소한 이거는 저 같으면 3개는 사야 되는데 너무 작아요. 정부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시장에 공급한 배추 비축분은 17,000여 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8,556톤을 7, 8월에 집중적으로 풀었습니다. 비축 창고는 이미 텅 비었는데 배추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연말까지 배추 대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 폭우로 인해 월동 배추의 주산지인 전남 해남의 배추밭 611헥타르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고온이 지속되다 보니까 배추가 많이 죽었어요. 이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참 농가 입장에서는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비축 물량으로 가격을 통제해오던 방식만으로는 한계에 부닥친 셈입니다. 특히 그간 배추 재배 농민들 사이에선 정부의 가격 통제에 거부감이 컸습니다. 여름한철 폭염 폭우와 맞서서 이제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가격을 떨어뜨리고 하니까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죠. 이 때문인지 농가에선 올해 배추 농사를 줄였고 실제 여름 배추의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5.4%가량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비축분이라든가 유통업체나 전통시장에 할인 지원을 한다든가 가격도 좀 내리면서 농민들의 소득도 같이 고려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고온의 이상기후에도 견딜 품종을 개발하고 배추 재배 지역을 재배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가을 배추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김장철까지 가격 상승이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신원을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들이 자발적으로 공개석상에 서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공익제보한 방심위 직원들이 오늘 얼굴을 공개하고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건데요. 월급쟁이인 이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정 방송사를 징계하려고 가족과 지인 등 40여 명을 동원했다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방심위 내부에서 이 의혹을 최초 제보한 공익신고자들이 스스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공익신고를 진행한 이후에 오늘처럼 신분을 드러내는 일이 없기를 솔직히 바랬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로 신고하였고 이들은 지난해 9월 류 위원장의 취임 직후 수상한 민원들이 접수되자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9월 4일부터 이제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된 민원이 저희 방심위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5일 이후에 류희림 씨의 쌍둥이 동생 그리고 아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동료 직원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비슷한 내용의 민원 수십 건에서 류 위원장의 동생과 지인들의 이름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민원인 20여 명을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로 파악했습니다. 공적기구의 구성원으로서 비리나 공익침해를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가족을 건사하는 직업인으로서 위원장의 비리를 알린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을 수 있게 해준 것은 직업적인 양심 그리고 동료와 회사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으로 류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조사 착수 6개월 만에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고 류 위원장의 측근이 조사를 맡은 방심위는 최근 조사 기한을 스스로 연장해 논란입니다. 경찰 역시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상 보호 대상인 제보자들을 향해선 2차례나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송 심의 시스템의 붕괴,
공익신고 시스템의 붕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신뢰의 붕괴, 이 모든 부조리들을 목격하면서 유유히 빠져나가는 이 현실을 견디는 게 힘듭니다. 류 위원장은 오는 30일 국회 과방위가 예고한 청부민원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해 일방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며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신고자들은 방심위 내부의 부조리를 목격하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고도 했는데요. 공익신고자들뿐 아니라 방심위 직원 대다수가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무리한 심의 업무가 지속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한 직원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는 심경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지난해 9월 첫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이른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서에 파견됐던 한 방심위 직원은 최근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하루하루가 가히 지옥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에 침묵하는 간부들을 향해선 굴종과 모렴치를 생존 전략으로 택하는 우리가 맞이할 미래가 우려된다며 일침을 놓았고 다른 직원들의 공감과 위로, 격려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유희림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방심위 직원들이 자괴감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민간 자율 심의기구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자긍심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의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부끄러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이상한 심의를 하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기구가 되어버려 있는 거죠. 이런 결과에 대한 부끄러움인 것 같아요. 방심위 사유화 논란의 장본인인 류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자를 찾겠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문제 제기에 앞장선 직원들을 속간했습니다. 입 닫고 그냥 자기 일만 하는 거죠. 이렇게 자존감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인데 부당한 인사를 당하는 부분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지난 7월 류 위원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방심위 직원들은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뒤에 전해진 류 위원장의 연임 소식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느 직원도 들어오지 못하게 방을 잠그고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에 그 회의를 열어요. 그렇게 호선된 위원장이 과연 위원장인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상황인 것 같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위원 정원 9명 중 대통령 추천 3명만 위촉돼 있는 현 6기 방심위는 최근까지 열린 8차례 전체 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한 사실을 포착했다며 날짜는 물론이고 시와 분, 초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쏘아 올린 정찰 위성의 성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최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9월 23일 10시 3분 10초. 북한이 특정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의 부산항 입항 시간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담화에서 핵 잠수함 출현을 국가수반 직속 독립정보기관인 항공우주정찰소가 포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으로 핵 잠수함의 입항 시간을 분초 단위까지 특정해 밝힌 겁니다. 항공우주정찰소는 그동안 북한 보도에 등장한 적이 없는데 지난해 11월에 쏜 군사위성 만리경 1호의 감시정찰 정보를 분석하는 기관으로 추정됩니다. 위성 정찰만 관련된 것들을 의도적으로 신선한 걸 보여준 거는 그만큼 독자적인 위성 능력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올 초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은 만리경 1호가 일 없이 돌고 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북한이 분초 단위까지 시간을 밝힌 것은 이런 평가를 반박하며 주요 군사시설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은 한국의 모든 항과 군사기지들이 안전한 곳이 못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촬영 사진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미 핵잠수함의 입항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는 점에서 북한의 기만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러시아와 정찰 자산을 공유하고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가 이제 정보 공유를 해주는데 시스템 안에 북한을 같이 넣었다기보다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유하는 정도. 지난해 만리경 1호 발사 당시 북한이 포탄 등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할 무기를 수출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관련 기술을 지원받았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재벌가 인사들의 모습은 보통 보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흔히 보기 어려운 행동까지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국내 급식업체 2위 업체인 아워홈의 구본성 전 부회장인데요. 회사 돈 수십억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나왔다가 취재진을 밀치고 카메라를 치기도 했답니다. 이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걸어옵니다. 취재진을 보자마자 휴대전화를 들고 영상을 찍더니 영어로 폭언을 내뱉습니다. 상품권 현금화 지시 없으셨나요? 지분 매각 생각은 없으신가요? 내가 왜 낯선 사람하고 얘기해야 돼? 취재진을 밀치고 카메라를 때리기도 합니다. 오늘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들어가세요. 싸우지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지급된 상품권 수억 원어치를 사들여 현금화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코로나19 당시 회사가 어려운데도 성과금 2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오늘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과다한 성과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보수를 받았다며 회사 회계와 별도로 관리된 상품권 현금화를 지시한 뒤 이를 사용하는 등 횡령에 이르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경영 성과급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고 구자학 창업주의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21년 6월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부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차량으로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회사에서 퇴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워홈 최대 주주 자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승합차가 대형 버스를 들이받아 30명 넘게 다쳤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차를 몰던 운전자를 경찰이 추격하던 중이었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대전 도심에 있는 왕복 2차로 도로. 검은색 승합차가 비상등을 켠 채 도로를 내달립니다. 그 뒤를 순찰차 한 대가 바짝 쫓습니다. 곧이어 승합차는 직진하려고 교차로에 들어서 버스 옆면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는 교각 기둥에 충돌한 뒤에야 멈춰섭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대전시 오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와 승객 30명을 태운 BRT 버스가 부딪혔습니다. 교각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버스 앞부분과 운전석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을 비롯해 32명이 다쳤는데 50대 버스 기사와 승합차 운전자 등 3명은 중상입니다.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지 기사가. 또 나하고 경찰관하고 등받이를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이게 되냐고. 안 되지. 절단기를 이제 자르고 3시간 만에 꺼냈을 거예요. 50대 승합차 운전자는 앞서 신호를 위반해 이 장면을 목격한 경찰이 500m가량을 추격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음주 단속을 다 끝내고 보고서 작성 때문에 경찰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의자 차량이 신호를 위반을 하고 좌회전을 해가지고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사직 의사를 표하면서 전 직원 해고 계획안을 결재했습니다. 서울시 출연금이 끊긴 TBS가 외부 지원을 받으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한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마저도 반려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TBS의 전 직원 해고 계획안입니다. 9월 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원 해고를 통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고 예정일을 다음 달 31일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방송 유지 필수 인력만 해고 제외 대상자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어제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이 해고 계획 문건을 결재했습니다.
사회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제 무효화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6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끊긴 후 240여 명의 직원들은 40%가량 삭감된 월급으로 버텨왔지만 이번 달엔 이마저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월급이 끊기다 보니까 너무나도 막막하고 친구 결혼식이 있었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서울시 지원금이 끊긴 상황에서 TBS가 외부 기관에서 재원 조달을 받으려면 정관도 비영리 법인으로 바꿔야 합니다. TBS는 지난달 이 같은 정관 변경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방통위는 오늘 이를 반려했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방통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체제로 운영되어 있어서 본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외부 지원길도 막히면서 오는 12월 TBS 주파수 제어가 여부도 불투명해진 가운데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TBS 폐국 위기는 일부 시사 프로그램 공정성을 빌미로 한 공영방송 장악과 탄압의 서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결을 내렸죠. 실제로 이미 기후위기를 직면한 히말라야의 네팔 주민들은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폭우에 농사지을 땅이 사라지고 아이들은 학교를 포기하고 있는데요. 생활터전마저 잃은 네팔 주민들을 김현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팔 학생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노래로 두려움을 달래며 14살 소녀 니샤가 1시간 넘는 등굣길에 나섭니다. 폭우가 쏟아진 다음 날엔 가는 길이 훨씬 힘겹습니다. ठुलो खोला तर्नु पर्छ बाटामा धेरै साना खोलाहरू पनि छन्. 불어난 계곡물을 건너고 무너진 도로를 피하며 간신히 도착한 산꼭대기 학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80여 명이 다닙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오려면 산길을 걸어 올라와야 하는데요. 우기에는 우산으로 막기 힘든 폭우가 쏟아져 학생 대부분이 수업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엔 채 10명도 수업을 듣지 못합니다. हाम्रो यहाँ मन लागेको बेला स्कुल जान पाइँदैन. खोलाले हामीहरूलाई धेरै असर पारेको छ. जलवायु परिवर्तन भएकोले पानीको मुहानहरू सुक्छ. 국토의 80%가 산악 구릉지대인 네팔은 매년 강도를 더해가는 우기에 산사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경제 상황에 복구와 방제 작업도 더딥니다. 결국 네팔 아동의 3분의 2는 고등학교 졸업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퇴합니다. 비만 오면 하류 지역은 산에 따라 빠르게 흘러내려오는 강이 순식간에 불어나 홍수가 발생합니다. 강 근처에 살던 바하두르 씨도 10년 전 홍수로 아내와 아들을 잃었습니다. जहानलाई वहीँ भेरीले वहीँ बगाएको छ वरिपरि घुमाएको छ रुखलाई समाएर बसेछन्. म अब माथि जङ्गलमा गई एक्लै. 마을이 모두 강물에 휩쓸리면서 바하두르 씨는 임시 거주촌에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오두막들, 창문은커녕 변변한 문도 없습니다. 지푸라기를 얼기설기 엮어서 지붕을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벽을 보시면 나무 막대와 진흙을 덧대서 만들었습니다. 어른 한 명이 누울 법한 좁은 방엔 쌀통과 옷가지 등이 전부입니다. 임시 거주촌에 사는 40가구 대부분 당시 홍수에 농지를 잃어 일용직 등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갑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홍수는 도로망까지 붕괴시키며 식량과 생필품 유통도 마비시키곤 합니다. 재작년에도 इगोट 카날리주 주민 80%는 식량 부족을 겪은 바 있습니다. उच्च पहाड तथा हिमाली क्षेत्रमा बसोबास गर्ने विशेष गरी कर्णाली प्रदेशका जिल्लाहरूमा बसोबास गर्ने नागरिकहरूको 세계은행은 2010년 17만 명이었던 네팔 홍수 피해 주민 수가 2030년엔 35만 명 이상으로 2배 이상 급증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도 기후변화로 네팔이 2050년까지 매년 GDP의 2.2% 손실을 입을 걸로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알리가 국산 상품을 해외에 직접 판매하는 역직구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주목됩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운영하는 한국 상품 전용관입니다. 배너를 누르자 식품과 화장품 등 한국 배송이라는 설명이 붙은 다양한 상품들이 쏟아집니다.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는 한국 상품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런 한국 상품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역직구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미국과 스페인, 프랑스, 일본 4개 국가에 대한 판로가 열립니다. In the future, we will add more and more countries and regions and more platforms under Alibaba ecosystem to help the local sellers to go globally. 알리 측은 입점 판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5년간 보증금과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배송 완료 후 15일 이내 주문건별로 정산해줍니다. 한국 우체국과 협력해 판매자 배송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업체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사실 채널이 좀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수수료적인 부분도 부담을 많이 줄여주기도 했고 알리가 본격적으로 역직구 시장에 뛰어들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우량 플랫폼 기업의 견제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판매업체들을 대거 흡수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이커머스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아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이 되면은 좋을 수도 있어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지니까요. 단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얘네가 과연 그걸 계속 유지할 건가. 본인들 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 플랫폼 기업들은 이익을 보려고. 또 품질 논란을 빚고 있는 알리의 브랜드 이미지가 국산 브랜드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5분 안에 죽음을 맞게 되는 조력 사망 캡슐이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기계를 사용한 60대 미국인 여성은 사망했는데요. 우리 돈 2만 원대로 손쉽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캡슐을 놓고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스위스 경찰은 캡슐의 사용이 승인된 바 없다며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분 안에 사망하게 도와준다는 이른바 조력 사망 캡슐입니다. 호주 출신 의사가 개발했는데 캡슐 속의 사람이 직접 버튼을 누르면 순식간에 질소가 주입됩니다. 밀폐된 캡슐 속의 산소 농도가 30초 만에 0.05%로 떨어지고 무의식 상태에서 5분 안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Within 2 breaths of air of that low level of oxygen, they will start to feel disorientated, uncoordinated before losing consciousness. 이 캡슐은 지난 23일 스위스 북부의 한 숲속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캡슐을 이용한 60대 미국인 여성이 사망한 가운데 스위스 경찰은 사용 승인 없이 목숨을 끊도록 방조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스위스는 1942년부터 일찌감치 조력 사망 행위를 허용해왔지만 이 캡슐의 판매와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보건부 장관은 조력 사망 캡슐에 대해 안전법안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고 질소 사용을 규정한 관련법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캡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스위스 내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적 윤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쉬운 방식으로 사망을 돕는 것에 대한 논란이 여전합니다. 게다가 캡슐 이용 비용이 18 스위스 프랑, 우리 돈 약 2만 8천 원 정도라고 알려지면서 싼 값에 죽음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40홈런 40도루 대기록에 도전 중인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팬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외야 관중석에는 김도영의 홈런 공을 잡으려는 팬들도 몰렸다고 하네요. 박재훈 기자입니다. 아이돌 행사를 보는 듯한 열기 속에 김도영이 등장합니다. 사인회 현장에서 김도영은 말 그대로 슈퍼스타였습니다. 유니폼 잘 어울려요. 전 다 잘 어울립니다. 경기 시작 1시간을 앞두고 100명에게 사인을 하는 상황이 김도영에겐 오히려 힘이 됩니다. 저 때문에 올해 행복해하셨대요. 그런 얘기 듣고 마킹 따로 안 한 유니폼 사서 이렇게 선수한테 직접 마킹 받는 게 요즘 유행이긴 합니다. 지금은 제 도파민? 대기록에 도전하랴 팬서비스 하랴 김도영의 하루는 바쁩니다. 그럼 이제 홈런의 염원이 가득한 외야석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도영의 40번째 홈런을 기대하고 글러브를 챙기는 팬들은 기본. 잡을 수만 있다면 맨손으로 나서겠다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운동신경 좋으니까 손으로 잡겠다는 강한 의지. 수건도 있고. 도영아 40-40 화이팅! 너 땀시 산다! 김도영 40-40 공 한번 잡아보려고요. 저 사인해주세요, 김도영 오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2017년 기아의 우승을 이끌었던 김기태 전 감독이 시구에 나선 가운데 기아 선수단은 홈팬들 앞에서 7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자축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팬들과 이야기하는 자리에 나섰는데요. 재계약과 관련한 조금 곤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연례 행사로 열리는 토트넘의 팬포럼. 주장 손흥민은 2년 연속 선수단을 대표해 포스테코글루 감독 등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자리에서 최근 아쉬움을 보이는 토트넘의 골 결정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Attacking player has to step up and take a responsibility. Everyone. Training, we just gotta make a good habit, finishing well, always try to score the goals. 팬들과 즉석 질의응답 시간까지 가졌는데요. 다소 민감하면서도 난처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Do you see yourself finishing your career at Spurs? We never know the future for this season. Just want to win. One day when I leave this club, I want to see you all smiling and just calling legend.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재계약 여부는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것 같죠? 세계 주니어 역도 선수권에서 17살 전희수가 은메달 3개를 따내며 유소년 세계 기록도 작성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12년 만에 동메달을 되찾았던 전상균 선수의 딸이어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12년 전 런던 올림픽에서 4위에 올랐던 전상균. 당시 3위 선수의 금지 약물 복용이 적발돼 파리올림픽에서 뒤늦게 메달을 목에 건 뒤 역도 선수인 딸에게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딸은 꼭 그 현지에서 그 당시에 꼭 이런 세레모니를 꼭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의 바람대로 딸도 세계 무대에서 일을 냈습니다. 20세 이하 대회인 주니어 선수권에 나선 17살 전희수. 15명의 참가 선수 중 2번째로 어렸지만 바벨 앞에선 거침이 없었습니다. 인상에서 102kg을 가뿐히 들어 올렸고 용상에서도 자신의 최고 기록 130kg에 성공했습니다. 합계 232kg, 용상과 인상 합계에서 각각 2위에 오른 동시에 18세 이하 부분에서는 세계 기록에 해당하는 결과를 작성한 뒤 손가락으로 V를 그리며 밝게 웃었습니다. 금메달 3개를 딸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76kg급 세계 유소년 기록을 제가 깰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밤새 경기를 지켜본 전상균은 딸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주니어 대회를 못 나가봤어요. 부모 입장에서니까 자식 메달이 더 반갑고 기쁘죠. 안 다치고 잘 마무리해서 참 좋고. 제2의 박회장으로 기대를 모으는 전희수는 다음 달 전국체전에서 3관왕에 도전합니다. 아빠, 내가 꼭 열심히 해서 올림픽 가서 성공하는 모습 보여줄게.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메이저리그 오클랜드가 내년부터 홈 구장의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구단주의 홈 이전 결정에 분노한 현지 방송인의 행동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오클랜드는 낙후된 시설과 경제성을 이유로 내년부터 홈구장 이전에 들어가는데요. 마지막 홈 3연전을 앞두고 존 피셔 구단주의 사과문이 공개됐습니다. 오클랜드에 남기 위해 노력했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현지 방송사 앵커가 사과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맹비난했습니다. You never got even close to a shovel in the ground. And because you were born into a billionaire family, apparently never learned you have to spend money to make money. John, you're a serial penny pincher. 그리고는 구단주의 사과문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는 돌출 행동까지 벌였습니다. 연고지 이전에 반발이 있었던 상황이라 이 장면은 큰 화제가 됐는데요. 72년부터 월드시리즈 3년 연속 우승, 그리고 영화 머니볼의 토대가 된 20연승 신기록이 이루어진 구장을 뒤로 하고 오클랜드는 세크라멘토를 거쳐 2028년부터 라스베가스로 이동합니다. 오클랜드는 오늘 34,400명의 관중 앞에서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을다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이것은 오늘 경남의 모습입니다. 이 보랏빛 국화꽃이 가막산을 수놓고 있고요. 또 붉은빛 꽃무릇이 가을 정취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까지도 대체로 활동하기에 수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 자정 무렵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밤사이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강원 내륙을 비롯한 동쪽 지방의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또 내일도 낮 동안에는 30도에 이르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5에서 20mm가량의 요란한 소나기가 오겠고요. 오늘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1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륙 지방은 대체로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내놓으면서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시급한 현안은 꺼내지 않으니 전직 검사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은 기회가 없어 얘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또 현직 검사들은 꼬리를 무는 영부인 관련 의혹에도 다른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대통령이 검사 시절 그랬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런데 검찰 출신 아닌 이들에겐 지휘계통을 넘나들면서까지 들이받던 검사들이 자기들끼린 그러질 않고 검찰을 떠나서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부하나 상사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자리들이 그러라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